네, 한 주 동안 기다리셨을 머니홀라 시청자 여러분, 염블리의 비밀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순서인데요. 이번 주는 국내 증시는 조금 우울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또 세계 이혼 판결 등 많은 또 관심을 끄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염승환 이사님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이슈들 있었고 또 흐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이번 주는 증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오를 때 못 올랐는데 이제 미국이 막상 좀 흔들리니까 네.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금요일은 좀 이제 진정은 됐는데 수요일하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가 이틀 연속 맞아요. 주가가 큰 네.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2,650선 밑으로까지 한번 빠지는 그런 이제 충격이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이제 2,650선 밑으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사실 오른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수가.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고 또 이렇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이번 주 금주 들어서만 2조 원 가까운 순매도를 했거든요. 네. 이게 좀 부담이었고 또 미국의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좋지 않았고요. 또 미국 시장이 그래도 견조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가 워낙 강해서 그런 거지 사실 미국 기업들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엔비디아의 독주 속에 그 대부분의 기술주들도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은 딱히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가 좀 있었고요. 네. 삼성전자 이번 주에 좀 주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아마 다음 달에 파업한다는 얘기가 좀 나와서 주가에 또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또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그 SK가 거기 최태원 회장의 이제 그렇죠. 그 재산 분할 관련해서 이 맞아요.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번 2심은 이제 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관련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크게 또, 졌죠. 주가가 또 한번 요동을 좀 쳤는데 이런 이제 개별적인 좀 이슈들도 이번 주에 좀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여쭤보고 싶지만 잠깐만 아껴두도록 하고요. 그 최태원 회장 판결 관련해서는 일단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배경이 있나요? 어떤 배경인가요? 외국인들이 사실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1.7조 원을 팔았거든요. 이제 굉장히 많이 판 거죠. 이틀 만에 2조 원 가까이 팔았는데요. 작년 7월 이후로 가장 많이 판 금액인데 여러 이유들은 거론이 되는데 일단 가장 큰 게 이번에 금리나 어쨌든 이제 또 하반기에 진짜 하는 거 맞냐. 네.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은 아직도 인상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심을 하고 또 밸류업 프로그램도 이미 다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모멘텀이 소진됐고 삼성전자에 대한 좀 시각이 좀 부정적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7.6조를 샀거든요. 네. 근데 5월 들어와서는 바뀌었어요. 2.1조 원을 팔았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또 1.7조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사를 다르게 지금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 얘기는 지금 삼성전자가 AI 시장에 동참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아직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처럼 일단 삼성전자는 이번 AI 사이클은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외국인이 평가를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랑 다르게 오히려 좀 매도를 했던 게 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부진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도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막 신저가 내면서 좀 빠지고 있는데 결국 2차 전지는 올라가려면 전기차가 팔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확인이 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 2차 전지 거기에 따른 또 외국인의 매도 이게 좀 겹치면서 굉장히 좀 부진했다. 그리고 근데도 사실 기업 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또 투자를 잘하신 분들은 또 수익을 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빠진 게 아니라 네. 화장품, 전력기기, 화장품. 음식료는요 또 막 급등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특히 이번 주 장 안 좋았는데 화장품은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또 하신 분들은 그쪽을 선택하신 분들은 되게 또 장과 상관없는 수익인데 이런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다. 근데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이끄는 건 화장품 전력기기가 아니고 삼성전자나 2차 전지가 가야 증시가 올라가거든요. 시총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대형주들의 부진이 좀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요거는 확실한 건 아닌데요. 또 그런 얘기도 일각에선 있어요. 외국인이 판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우디 아람코라는 이제 정유회사 있잖아요. 세계 제일 크죠.
그 회사 지분을 일단 일부 좀 뭐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10조 원 정도. 그러면 그거를 보통 이제 뭐 사우디 정부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매각하면 외국인들이 받아가겠죠, 그렇죠. 지분을. 예. 그럼 그거 받아가려면 자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같은 아시아 국가에 있는 이제 한국을 좀 줄인 거 아니냐. 일시적으로 약간 이런 평가도 있긴 있는데. 포트폴리오상 예. 같이 어쨌든 근데 만약에 아시아니까. 그 이유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 그건 이제 일시적인 거니까. 네, 그렇네요. 예. 근데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외국인들이 뭐 진짜로 왜 팔았는지는. 근데 정말 여기에 실망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려가 그거는 되는 좀 시간이 거고.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나아지는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이번 주 외국인 매도는 뭐 하나의 이유는 아니고 되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좀 의도를 짐작하기가 쉽지만은 않네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건데 진짜 이 최태원, 노소영 이 두 사람의 어떤 이혼 세계 이혼 판결이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재산 분할하게 되면은 SK 그룹하고 계열사 이거 주식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사실 이제 이번에 1조 3,808억 원 지급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1심에선 665억 원이니까 사실 이제 최태원 회장한테 별 문제가 되진 않은 금액이었는데 너무 차이가 이게 이제 크죠. 지금은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이제 주식들이 있는데 대부분 SK 주식이 좀 많아요. 이제 나머지 계열사들은 주식 비중이 굉장히 미미해서 네. 근데 SK 주식을 지금 17.73% 지금 좀 갖고 있는데 일단 분할 판정 받은 이 1조 3,808억 원을 대입을 해보면 그 금액이 이제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의 70%에 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는 내가 돈이 없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SK 그룹 주식 70% 던져가지고 네. 1조 3천원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근데 사실 SK그룹의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이렇게 고민을 안 했겠죠. 근데 SK그룹의 주가가 정말 지난 2년 동안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SK도 시가총액이 11조 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17% 해도 지분해봐야 뭐 2조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SK 지분을 근데 이거를 만약에 팔았을 때는 무슨 일이 발생? 경영권이 또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SK 실트론 비상장 회사 하나 있어요.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 지분을 지금 좀 일부 좀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회사 이제 그 지분 가치가 지금 시장에서는 한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일부 충당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만약에 이제 이걸 누군가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팔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5천억 정도 충당은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받지 않겠냐. 왜냐하면 담보대출. SK 주식을 팔면 경영권이 위태로워지니까 담보대출을 받아서 근데 이미 그 보유 주식의 그러니까 SK 갖고 있는 주식의 59.2%를 그 금액이 4,115억이거든요. 그것도 이미 담보대출 이미 또 받아놓은 게 또 있어요. 그럼 나머지를 또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금액이 그 나머지 이제 그 한 40% 되겠죠. 여기에 대한 담보대출을 이제 받을 수도 있겠지만 100% 다 받을 수는 없어요. SK 주식 가지고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SK 주가가 만약에 계속 떨어지면 담보가치 점점 떨어지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만약에 담보대출 받았어도 담보 비율에 못 맞추면 반대 매매가 나중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그냥 강제 처분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지금의 이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SK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그렇죠. 해집니다. 네. 근데 빠지면 빠질수록 굉장히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자회사 아니 그러니까 그 SK가 그 자사주가 좀 많아요. 한 자사주 25%인데 이거를 보통 이제 우호 지분 확보할 때 쓰긴 쓰거든요. 그러니까 백기사라 그러죠. 다른 회사에 지분을 줘요. 지분 교환 같은 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좀 백기사 좀 해달라. 옛날에 그 흑기사가 아니고 백기사. 그러니까 나 좀 도와달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교환을 했을 때는 의결권이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우호 지분이 확보되는 거죠. 그럼 경영권 방어가 될 수 있어서 관건은 이 25%에 달하는 이 자사주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관건인데 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주주들이 또 반발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사주 지금 소각하기를 원하거든요. 이걸 없애서 태워서 요즘 밸류업을 하는데 그거를 그쪽에 써버리면 또 결국 나중에 이 일이 끝나고 이
받아간 우호 세력 쪽에서 지분 매각을 했을 때는 지분이 또 이렇게 풀려버리니까 주주 가치가 또 훼손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건 또 주주들이 또 원하는 시나리오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함부로 결정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쉽지가 않은 특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지금 같은 더더군다나. 분위기에서는 또 주주분들이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제일 좋은 건 SK 그룹의 가치가 올라가면 돼요. 그럼 그만큼 올라가는 대로 자기가 부담해야 될 이 지분을 매각을 해도 만약에 SK 시총이 100조였으면 자기 지분 가치만 해도 17조에 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 조금 팔아서 그냥 1조 줘도 되는데 지금은 너무 그게-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지금 SK가 딱히 모멘텀이 또 있는 상태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모로 최태원 회장의 고심은 커질 수밖에 없고 어떤 카드를 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SK 주가가 올라갈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SK 주가 관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 것 실제로 같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실제로 뉴스 이제 나온 요 다음에, 그 이후. 판결 나자마자 원래 빠지고 있었는데 당일날 주가가 9% 급등을 했고 이제 금요일 날은 오전 기준으로 한 3% 추가적으로 올라서 일단 시장에서는 이 판결 자체는 SK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거는 펀더멘탈과는 상관이 없는 이슈라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바람직한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워낙 많이 빠진 상황에서 SK 주가에는 일단 그게 좀 좋게 작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견조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진짜 요즘 체면을 구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AMD가 삼성 파운드리 이용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반전 카드 없을까요? 사실 이것도 좀 많이들 기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AMD의 리사수 CEO가 이번에 그 자기네 새로운 칩을 만들 때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인데 그 중에 이제 공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GAA라는 방식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약자인데 그 이제 TSMC는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겼다고 해서 핀백 공정이 있어요. 요거는 3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고 삼성전자 방식은 4면에서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요거를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거든요. GAA 방식은. 근데 이 리사수 CEO가 그걸 딱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이라고 말은 안 했고요. 3나노 GAA 방식을 이용해서 다음 칩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TSMC는 내년에 2나노에서 GAA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3나노는 현재까지는 삼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걸 쓴다는 건가? 이렇게 해서 다음날 주가가 좀 일부 움직이긴 했는데 그러나 오히려 또 그 후로는 주가가 또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AMD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 수주를 받아야 좀 인정을 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봐야지 있겠다. 왜냐하면 리사수 CEO가 삼성을 언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공정만 언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AMD가 어쨌든 AI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에 많이 밀려 있어요. 아직은 점유율이 미미하니까 이거 수주 받는다고 뭐 크게 뭐 매출이 증가할까 이런 좀 시각도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AMD의 수주를 무조건 따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AMD는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랑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업체 중에 하나고 거기다가 지금 3나노 이런 이제 GAA 방식의 큰 고객사가 사실 아직은 없었거든요. 근데 AMD는 미국의 큰 회사잖아요. 여기 수주를 따내면 삼성에 이제 이력서가 하나 붙는 거예요. 네. 이렇게 큰 회사랑 이제 거래가 텄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 이런 고객사의 수주를 받게 되면 어쨌든 물량은 또 늘어나게 되고 또 한 가지가 삼성의 강점 중으로 하나로 거론되는 게 하이닉스는 HBM 반도체만 만들죠. 네. 이거를 TSMC에 넘기면 TSMC가 이거를 이제 파운드를 통해서 조립을 해서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거든요. 근데 삼성은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해주면 되죠. HBM도 자기가 하죠. 조립도 자기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스스로 해가지고 AMD에 그냥 납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또 수주 이력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이 봤을 때 AMD에 그게 성공적으로 그게 되면 삼성한테 이제 러브콜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본다면 저는 지금 이번에 전영현 이제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다른 거 제쳐주고라도
이 엔비디아 하면서 엔비디아 이제 HBM 공급해야 되잖아요. 요거랑 AMD 수주 따내는데 정말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어쨌든 영업력을 지금 반드시 발휘를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박하고 절실하게 AMD 수주를 네, 무조건 따내는 저는 거에 해야 된다고 임해야 생각하고 된다. 있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항상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게 느껴져요. 아니 거의 국민주니까 이게 그쵸? 잘 돼야죠. 그리고 삼성전자 잘 돼야 일단 지수 3천이 열리거든요. 삼성전자가 안 가는데 3,000포인트가 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한국은. 그래서 지수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좀 올라가는 게 네. 당연히 좋은 그리고 거죠.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네. 이해를 일단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또 이제 이거는 약간 즐거운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 이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끔 이거를 지금쯤은 이제 팔아야 되나라는 그런 또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조언 받아보고 싶어요. 네, 엔비디아와 하이닉스는 지금 뭐 신규 접근은 물론 뭐 보유하신 분들도 더 살까 고민은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많이 너무 올랐으니까. 올랐어요. 근데 이제 고민은 그거죠. 팔까? 아니면 그냥 들고 갈까? 그쵸. 요거에 대한 고민인데 이거는 이제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팔 수는 있죠. 왜냐면 많이 올랐고 또 엔비디아도 이제 좀 흔들리더라고요. 고점에서. 그래서 약간의 매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굳이 매도할 이유는 별로 없다. 왜냐면 매도할 이유는 없다. AI 사이클이 지금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AI 사이클이 고점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기술 기업들 옛날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애플도 그랬고 과거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처음 열리기 전에 그 통신 장비 회사들이 많이 갔거든요. 미국에 시스코란 기업도 있었고 그 기업들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네. 보면은 보통 1, 2년 가는 게 아니라 막 5년 이렇게 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이클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도 이렇게 모바일 사이클 타고 나서 그때 2007년인가 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 주가도 많이 빠진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좋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엔비디아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소비재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애플하고는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있어요. 사이클이 끝나버리면 공급 사이클이 끝나면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나한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고객한테 판다기보다는 이제 기업들한테 B2C가 팔기는. 예. 아니라. 그럼 투자가 끝나면 결국에 성장이 둔화돼서 큰 폭의 하락이 언젠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방지하려고 이제 엔비디아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애플은 소비재 기업이니까 또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AI 사이클은 10년 사이클로 보니까 그 사이클에서 이제 2년 지났으니까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그 매도를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 다만 매수는 좀 신중하자. 예, 이미 올라올 만큼은 좀 단기로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이닉스도 똑같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가격 부담은 있지만 지금 사이클상으로 보면 내년 아마 3분기 정도를 고점으로 좀 보는 시각들이 좀 많아요. 반도체 사이클을. 그래서 그걸 본다면 올해 매도 고민은 할 필요는 없고 혹시 이제 흔들리게 되면 하이닉스는 진입 시점을 오히려 노릴 기회를 좀 다시 한번 그 잡아보는 게 그러니까 매도 고민보다는 언제 또 한 번 더 들어갈까? 추가 매수를 한번 하면 어디가 좋을까? 요거에 대한 고민이 저는 더 필요한 그런 좀 어디가 시기라- 좋을까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좋을까를 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거예요? 20만 원 넘었었는데 좀 최근에 좀 빠지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에서 만약에 10%난 이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20에서 10%면 18만 그렇죠. 원이죠. 여기 오면 한번 사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살 가격을 그 좀 정해가지고. 하한을. 예. 왜냐하면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매도 고민보다 추가 진입 시점에 대한 고민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매도 고민보다는 추가 진입 시점을 더 염두에 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조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부진한 것들을 또 하나 짚어보자면 아까 이제 2차 전지 말씀 주셨는데 사실 2차 전지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LG엔솔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주가들을 계속 확인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이것도 여전히 웃음을 주지 못하는 근데 뭐 끝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연초에 제일 부진했던 섹터가 어디냐면 지금은 좋은 섹터죠. 애플 관련주. 정말 안 좋았거든요. 주가가 거의 한 3, 40%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단기간에 또 5, 60%막 이렇게 급등하고 그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LG노텍이 최근 1년 동안 그때 고점이 한 35만 원 했었는데 그 한 17만 원인가 18만 원까지 빠졌었어요. 관련주들이. 네. 그랬다가 지금 다시 25만 원까지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차원지도 똑같습니다. 뭔가 계기만 생기면
돌아가겠죠, 주가는. 그래서 영원한 하락은 없으니까 너무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다만 지금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반전 카드가 잘 안 나와요. 일단 전기차가 팔려야죠. 전기차가 팔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지금 전기차가 생각보다 아직은 많이 안 팔리고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만 좀 말씀드리면 작년 5월 달에 올해 전망을 1970만 대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작년 이제 5월에. 근데 작년 11월에 1790만 대로 좀 낮춰버렸고 지금 올해 4월에는 1690만 대. 뭐냐면 작년의 전망보다 점점 전망치가 떨어져요. 그만큼 생각보다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게 좀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 또 두 번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 요거 또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그렇죠. 지금 아마 재판 결과 보신 분들은 트럼프 이제 안 되는 거 아닌가. 유죄 판결 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배심원단이 그 뭐 30개 항목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려가지고 아마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선 트럼프가 되면 일단 부담스러운 거죠. 이거 자체로. 그리고 투자는 지금 많이 해놨거든요. 뭐 LG화학, LG엔솔, SK온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가 공급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투자는 했는데 투자금 회수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S&P 글로벌의 신용평가 기관이 이 LG화학하고 LG엔솔에 대해서 네. 신용등급 전망입니다. 등급은 아니고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부정적 다음은 뭐냐면 바로 등급 하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등급 하향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바로 다음날 급락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꾸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현금 흐름이 좋아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계속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전기차가 일단 잘 팔려야 돼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저는 좀 기대를 하는 게 일단 일론 머스크도 올해 전기차 판매량 어쨌든 작년보다는 늘어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고 GM 신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GM은 올해 자기네들 북미에서 전기차 20에 30만 대 많이 팔겠다.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코녹스나 블레이저 같은 신차가 이제 나오고요. 현대차 그룹이 올해 10월에 조지아주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이 돼요. 그럼 보조금을 받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그럼 판매가 좀 늘겠죠. 그래서 반격의 카드는 준비돼 있는데 네. 그냥 준비는 돼 있지만 실제 잘 팔리느냐가 이제 좀 마지막 우리가 확인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힘드시겠지만 좀 인내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네. 지나야 또 그쵸 달콤한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바닥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중국 배터리가 너무 공급 과잉인데 요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언급했거든요. 공급 과잉 좀 줄여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 배터리 공급이 줄면요. 전 세계적으로 좀 괜찮아져요.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안정화되고 네. 중국이 기준이거든요. 배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배터리 소재 가격이 오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실제 지금 최근 들어와서 중국의 배터리 소재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임을 기대하게 하는 또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애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당장 이제 오는 10일에 개발자 회의 WWDC가 있고 거기서 뭐 AI 공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애플과 관련된 아까 주식들이 정말 올 초에 참 고생했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뭐 기대감을 가져도 좋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기대감을 가지시는 건 되게 좋은데 주가가 또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좀 미리 좀 분석만 해놓으세요. 그랬다가 좀 약간 조정 받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 아이폰도 최근에 중국 출하량이 52%나 증가했거든요. 네. 전체 중국 시장이 25% 성장한 거에 비하면 많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폰 판매가 이제는 좀 그동안의 역성장을 딛고 실제로 좀 살아나고 있고 또 OLED가 탑재된 아이패드도 반응이 썩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애플 밸류체인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6월 10일 날 AI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떤 이제 반응이 나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AI가 탑재가 되면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애플 아이폰은 뭐 그래도 많이 팔리지 않겠냐. 그리고 이게 교체 주기가 보통 3, 4년 되잖아요. 아이폰도. 그러니까 21년도에 아이폰이 꽤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올해가 딱 이제 3년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3년 주기설에 의하면 교체만으로도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교체만으로도. 네, 그래서 일단
그 애플 밸류 체인을 보는 거는 저는 괜찮다. 다만 좀 조정을 조금만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관련된 기업만 좀 말씀드리면 네. 그 OLED 그러니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 소재 관련돼서는 덕산 네오룩스랑 P&H 테크라는 이제 기업이 소재를 공급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플 아이패드 OLED는 유리 기판을 이렇게 식각을 하거든요. 얇게 깎아요. 그걸 하는 회사가 아바텍하고 캠트로닉스가 있고 또 아이폰 요번에 나오는 그 아마 가을에 나오는 모델에는 원래 최상위 모델에만 그 폴디드 줌이라는 이제 광학 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줌을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줌을 쓰면 당길 때 화면이 이제 깨져서 나오잖아요. 근데 DSLR 카메라 쓰신 분들은 당겨도 안 깨지죠. 굉장히 선명. 그게 이제 아이폰의 최상위 모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폴디드 줌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로 한 단계 아래 등급까지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카메라 만드는 회사가 좋겠죠. 네. 그래서 이걸 하는 회사가 LG 이노텍하고 자화전자 그리고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기판 만드는 회사가 BH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앞으로도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애플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관련주들은 그러면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고 이제 봐라 투자 시점을 또 네. 이것도 잘 저울질 해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밸류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지난달 5월 27일부터 밸류업 공시 제도가 이게 시행이 돼서 뭐 어디가 제일 먼저 공시했냐 막 이런 기사들도 계속 떴는데 이거 기대감 계속 가져도 일단 좋을까요? 주식은 약간 주가는 좀 주춤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노출돼서 이제 당장은 뭐가 나올 게 없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빠지는 모습은 있는데 결국 밸류업을 한다는 건 기업들이 공시를 해서 우리 이런 식으로 기업 가치 올릴 거고 주주환원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이니까. 근데 이거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최근에 27일부터 밸류업 공시 제도가 시행됐는데 다행히 한 기업이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이 5월 28일 날 바로 다음 날이죠.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거든요. 봐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키움증권의 지금 사업 현황을 네. 일단 적어놨고 우리 회사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적어놨어요. 어떤 식으로 목표 달성할 텐데 거기에 재무지표, 목표 설정 그리고 PBR, ROE, 주주 환원율 이런 것들이 사실 기존의 공시에는 안 들어가 있던 그 항목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 밸류 가이드라인대로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움증권의 목표는 ROE, 자기자본이익률을 15% 이상으로 만들고 주주 환원율을 30% 이상, PBR을 1배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좀 일단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주 환원 그 계획들을 좀 내놓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뭐 현금 배당, 자사주 취득, 이제 갖고 있는 자사주도 전량 소각, 또 비용도 좀 통제를 하고 이러면서 수익성을 올리겠다고 했고, 또 이런 이제 계획 수립을 하고 이행을 한 다음에 이행 평가들을 하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자사주 배당이나 이런 자사주나 배당 같은 걸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밸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자들하고 소통을 좀 잘해라. 그래서 투자자 소통도 좀 강화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해외 투자자들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도 강화를 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또 들어가 보니까 매달 이제 월마다요 IR 자료를 이제 올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IR 먼슬리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와. 예. 그래서 투자자 의견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뭐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키움증권부터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그리고 KB금융은 올해 4분기에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공시를. 네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먼저 금융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점진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면 많은 기업들이 따라서 또 발표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이제 그 주주 환원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이제 투자할 때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은 제도가 시행은 됐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잘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꼭 그렇게 가야 하는 방향이죠. 사실 네, 방향은 맞습니다. 맞는 예. 거죠. 그다음에 공매도 재개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일단 뭐 공매도 재개되면은 그거는 시장에는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죠. 21년도 5월 달에 그 코로나 때문에 금지됐다 풀렸죠. 그때 이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만 이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는데 그날 증시가 완전히 급락한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가 나오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은 좀 빨리 이거를 풀기를 원하는 것 같고 다만 정부는 좀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3월이 돼야 전산 시스템 있죠. 이 불법 공매도 같은 거 적발할 수 있는 그게 갖춰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이거 갖춰준 다음에 하자 이런 좀 입장인 것 같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오랫동안 또 이제 공매도 금지가 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공매도 금지가 해제돼야 선진 지수에 또 편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아직 이거는 뭐 그 결론이 지금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원래는 6월까지거든요. 네. 예정은 올해 6월까지가 공매도 금지고 이제 7월에 해제되는 건데 예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더 강해지면 네. 무기한 또 연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6월 안에 결론이 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일단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전망은 어때요? 업계에서는? 지금 아마 올해는 안 할 걸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감원장이 워낙 좀 이렇게 빨리 좀 풀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들은 자꾸 하고 그렇죠, 있어서 얘기가. 예, 그래서 일단 정부와 소통한 결과는 아마 다음 달에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5월을 마무리하던 주에 6월을 앞두고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 또 상승한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항상 여기서 꽤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얻곤 하는데 상승한 업종들 가운데서 앞으로도 조금 더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사실 이번 주에는 오르는 업종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 가운데 일단 그 화장품, 예, 이쪽이 이번 주에도 되게 좋았는데 화장품이 뭐 아시겠지만 일회성 지금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뭐 견조한 흐름은 저는 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이번 주에 물론 삼성전자는 좀 부진했지만 AI 관련주 중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좀 견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AI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PC에도 들어가는 AI PC 얘기도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좀 우리가 가장 주목할 저는 테마 중에 하나로 온디바이스 AI 테마가 좀 가장 주목받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이것도 어쨌든 좀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좀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는 화장품하고 온디바이스 AI 한 2개 정도 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요거는 최근에 뭐 뉴스도 있고 해가지고 내일 좀 더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화장품은 사실 꾸준히 몇 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들 궁금해하는 게 조금 우리나라 화장품주를 담고 싶은데 대형주, 블루칩 위주로 담느냐 아니면은 ODM 위주로 할지 뭐 뷰티테크 쪽으로 할지 화장품도 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다 좋은 건가요? 지금? 지금은 다 좋은데 다만 화장품의 주도권은 대형 회사는 아니에요. 인디 브랜드 시대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의 시대는 사실상 거의 종료해버렸고 지금은 중저가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 가성비를 찾는 이게 전 세계 트렌드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중소형 브랜드사랑 화장품 ODM이 좋았는데 네. 다만 이제 저는 그쪽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화장품 이제 뭐 케이스라든가 예. 그쪽은 만드는 업체도 몇 개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좀 덜 오른 그런 쪽이 지금은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는 펌텍코리아랑 연우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두 개 회사가 일단 한번 그 대표적인 짚어볼 기업으로 만하다. 네.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미사님께 선정한 이번 주 보고서 보고 토요일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고유영 연구원님이 안 그래도 아까 이제 애플이나 뭐 AI 얘기 좀 잠깐 해드렸는데 그 관련된 보고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하반기 전망 요새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하반기 자료 쓰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또 눈에 들어왔던 게 애플과 AI PC의 시간이 돌아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뭔가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진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애플의 시간이 돌아올 것 같다. 그래서 그 화웨이가 부활하면서 애플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애플의 이거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기가 전 세계 20억 대의 설치 기기가 있어요. 애플 설치 기기가 iOS가 거기 탑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AI 기능을 넣게 되면 굉장한 파급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애플은 하드웨어는 다 구현은 돼 있어요. 그 애플 기기에 넣으면 되니까. 과연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준비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0일에 그 소프트웨어가 공개될지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도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아이폰이 2026년도에 폴더블 폰을 아마 내놓을 것 같다.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북타입 형식입니다.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책처럼 옆으로 그 형태로 아마 내놓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여기 관련된 밸류체인도 아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제목처럼 AI PC도 기회 요인으로 좀 보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AI PC를 공개를 했고요. 여기에는 인텔 칩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퀄컴 칩, 이 퀄컴이라는 회사가 만든 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PC용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또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또 바뀌는 거죠. 인텔 중심에서 PC 시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주인이 없는 퀄컴이나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이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좀 무한 경쟁의 시대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 시장에서 AI PC가 만약에 이제 잘 팔리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용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건 당연히 삼성한테도 좋겠죠. 네. 배터리 용량도 증가하고 카메라도 되게 중요합니다. 카메라 성능도 올라가야 되고 이 사람과 또 대화를 해야 되니까 마이크의 정밀도도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주는 삼성전기가 좀 받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런 제품에 이 성능이 올라가면 MLCC가 많이 탑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MLCC 만드는 업체가 또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부진했던 가전이나 TV도 하반기에는 일단 그래도 바닥은 지나갈 것 같다. 이런 또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그래도 금리를 낮춰주면 가전제품은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IT 업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관심 기업으로는 최선호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삼성전기 네. 이걸 제일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 선호주는 LG전자 이제 가전 쪽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플 폴더블 폰이 애플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네.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한 번에 묶어서 투자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업으로는 파인엠텍, UTI, 덕산 네오룩스, BH 이런 기업들을 또 적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번 언급되네요. 오늘 애플 얘기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6월 10일에 애플의 개발자 회의를 한번 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니까요. 저희 토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요일 날 또 다시 연블리의 비밀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정말 그 반도체 절대 포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EU도 이번에 차세대 반도체 만들려고 111조 원을 투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 그냥 반도체 지금 목숨 걸고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중국은 성과가 별로 없었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도 아직까지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중국이